일단 사건 하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2009년 6월에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초등학생 공기총 살인 사건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되게 끔찍한 사건인데 밤 8시 반쯤일 거예요. 이제 사건의 범죄자인 40대 이 씨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그 초등학생을 신호도 무시하고 달려서 친 거예요. 일단 그 이 씨는 지금 현재 음주 운전 상태고 심지어는 지금 무면허 상태이기도 해요. 모든 게 안 좋죠. 2005년에 이미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됐는데 2007년에 운전을 하다 잡힌 거예요. 무면허 음주운전에 이제 신호를 무시하고 초등학생을 횡단보도에서 친 거예요. 답이 안 나오네. 횡단보도에서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교통사고로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건데 그 아이를 일단 태우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시간이 좀 늦었고 MRI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린 찍을 수 없으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 그랬고요. 애기가 다쳤다거나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그런 이야기도 안 하고 MRI를 지금 찍을 수 있느냐 해서 우리 간호사가 지금은 찍을 수도 없다 그랬더니 그럼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데리고 나갔다 그러네. 그래서 다시 차에 아이를 태우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다른 병원으로 가질 않고 이 아이를 태운 채로 광주시 외곽으로 나가서 담양의 호수가 근처로 가서 아이를 그 공기총으로 6발을 쏴서 죽이고 사체를 유기하고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쏴서 끔찍한 사건이죠. 더군다나 이제 CCTV가 다 남아있고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이가 이제 첫 번째 병원 갔을 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이가 위태했다면 다시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화면을 보면 이제 아이가 걸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자기의 상황이 3개월만 더 있으면 이제 응시를 하고 면허가 생길 수 있을 텐데 이런 사고가 터지니까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아이를 이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이제 사건이고 이제 어쨌든 여기에 지금 보면은 술이 몇 차례 걸려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범죄자가 이 사건을 벌이게 되는 이유도 음주운전으로 이제 면허가 취소되고 한 거. 이 사건 자체도 이제 음주 중에 벌어지는 이제 사건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끔찍한 사고를 보면서 마시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까지는. 그래서 그거를 인지하고 마셨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를 저지른 사람이 죄를 조금이라도 더는 데는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술이 아니었어도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사실 양형이 되게 궁금해요. 술을 마셨던 것이 이 사람의 판정이 어떻게?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는데 사체 무기징역? 유기로 무기징역이 나왔으니까 술을 별로 고려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실제 요즘도 주치감경 주치감경에 대해서는 진짜 비판 여론도 많이 많고 많죠. 실제로 생각하시는 것만 그렇게 주치감경 잘 안 돼요 요즘에. 그렇죠. 예. 오히려 이 자기가 술을 마시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예견하고 술을 마신 거에 대해서 더 책임을 가중해야 되는 네.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고 주치감경 막 이제는 그런 사례가 사실 많지 않아요. 거의 이제 고의로 입실적 그렇죠. 고의로 예, 맞아요.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근 몇 년 만에 많이 분위기도 바뀐 거예요. 맞아요. 예,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릴 사건도 오로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스토킹 얘기예요. 이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얘기를 다들 아실 거예요. 사실 원래 이 속담의 의미는 뭔가 꾸준함, 적극적인 어떤 인간의 의지를 포기하지 말고 얘기하는 끈기 있게 그럼요. 하라. 예, 좋은 의미였지만 이게 찝는 대상이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이 원치 않았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고 정말 무섭고 끔찍한 얘기가 되거든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곳에서 새 모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빈소를 지킨 큰딸의 친구들은 남성의 스토킹이 석 달 동안 집요하게 이어졌다고 털어놨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50대 여성 공인중개사가 사무실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던 피해자의 딸을 오래전부터 스토킹해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게 한때는 좀 끈질기게 하면 그렇죠. 오히려 좀 낭만적인 의미를 담아서 쓰이기도 했었어요. 사실 많이 착각을 해왔던 것 같고요.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이랬을 때 계속 하게 된다. 네, 네. 작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는 처벌받는 행위가 된 거죠.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이 죽었다는 부고 문자를 보내고 공인인증서까지 도용한다면 당사자에게는 공포 그 자체겠죠. 근데 이렇게 심각한 스토킹도 처벌이 잘 안 됩니다. 스토킹은 피해자가 받는 큰 고통에 비해서 여전히 벌금 8만 원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처벌하기 위한 관련 법안까지 발의돼 있는데 국회 문턱을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14건이나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는 99년부터 국회에서 발의는 시도가 네. 항상 됐어요. 네. 어떤 국회든지 발의가 안 됐던 국회는 없었거든요. 근데 22년 만에 통과가 되고 이제 시행이 된 게 작년이에요. 근데 스토킹이요? 예. 근데 이미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주요 선진국들은 90년대에 이 스토킹 행위를 법률적으로 제재하는 거에 대한 법률적인 정비는 다 마쳤고요.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2000년에 이미 스토커 규제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어서 형사처벌해 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정말 이거를 환영하기에는 너무너무 늦은 거죠. 국회는 그동안 스토킹과 애정 표현을 구별하기 어렵다며 입법을 미뤄왔습니다. 유가족들은 많이 늦었지만 이 법이 꼭 제대로 시행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시행 첫날에 전주에서 첫 사례가 예, 맞아요. 나왔다고요? 10월 21일 00시부터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1시간이 지난 새벽 1시에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헤어진 남자친구가 계속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을 해요.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하세요라고 했는데 경찰이 돌아간 후에 1시간 후에 또 벨을 누르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이 다시 와서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를 해갔어요. 그 예전 같으면 그냥 그 경범죄 처벌법으로 방법이 없으니까. 스티커 발표하고 그냥 그러니까 죄의 종류가 달라진 거네요. 이게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된 최초의 사건이 되는 거죠.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거? 스토킹 처벌법은 이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법률이 5가지를 딱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따라가거나 접근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문자, 전화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어떤 물건을 상대방의 살고 있는 주거지나 갖다 놓는다든지 주거지 근처에 어떤 물건을 훼손한다든지. 배회하면서 지켜보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해외야. 예, 이게 스토킹의 대표적인 사례고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스토킹 행위를 흉기를 들고 한다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다,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그 스토킹 행위를 이제 범죄로 규정을 해서 처벌하는 법률이에요. 변호사님께서 직접 스토킹 사건 피해자를 좀 변호하신 스토킹 적이 있으시죠? 제가 기억나는 사건 중에 하나는 2020년 초에 이제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폭력과 성착취의 어떤 실태와 현황을 보고 많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여성들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24명을 검거했습니다. 26만 명으로 추산되는 대화방 회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조주빈과 이제 그 성착취 영상물에 관여한 주범들의 조금 가려진 공범 하나가 있어요. 강모 씨라는 공범인데, 네네. 강모 씨가 이 9년 동안 한 피해 여성을 스토킹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혐의로도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었고, 재판 과정에서 이 스토킹 피해자를 제가 변호를 했던 사안인데, 저는 이게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스토킹 피해 사건이에요. 사건은 2012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됐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만나게 된 거죠.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게 됐고, 피해자, 그러니까 대상자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여성이었어요. 학생 때 이미 스토킹을 한 거예요? 이 가해자 학생이 그러니까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 생활에 조금 적응 못하고 사회성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이 여러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해요. 근데 그러던 과정에서 이 가해자는 이 선생님한테 조금 의존하게 되고, 그게 발전해서 집착하게 되고 스토킹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반을 조금 분리하는 방식으로 거리를 좀 두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학생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퇴를 해버려요. 네. 그런 성향만 보더라도 사실 어떤 사람인지 대강 짐작은 아마 가실 거예요. 자퇴하고 나서 본격적인 이제 협박 형식의 스토킹이 시작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커터칼을 들고 학교에 찾아와서 선생님을 협박한다든지, 그리고 선생님이 살고 있는 집
앞에 빨간색 펜으로 선생님의 주민번호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주민번호를 막 써놔요. 난 다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너의 개인정보 내가 다 알고 있어. 가족 것까지. 또 선생님의 뭐 차량을 훼손하는 것도 있었고 너무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기 때문에 더 그렇죠. 누르셨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되게 사실 끔찍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의 행동을 해요. 근데 일단 그 피해자분의 가족의 신상이라든가 이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친구가 사회복무요원으로 한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병원에 내원한 적이 있던 선생님의 자료 쳐보면 알 수 있었던 거죠. 조주빈의 공범 강 씨는 지난 2017년 이곳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자신이 스토킹하던 30대 여성의 개인정보를 빼내 수십 차례 편지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등 협박을 일삼다 구속됐고 그거 진짜 그런 병원이나 이런 데서 그런 정보 알 수 있는 사람도 좀 제한해야 돼. 당연히 제한해야 되고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강력범죄의 발단은 개인정보 유출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흥신소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개인정보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수 있지만 동기와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 있어서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참다 못한 선생님이 결국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스토킹 처벌법이 없었지만 사실은 이런 스토킹 행위의 어떤 개별적인 행위가 현행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면 그 범죄로는 당연히 처벌이 되었거든요.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상습 협박이에요.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 수감을 하게 되죠. 1년 2개월 동안. 이분이 고통받았던 기간은 1년 2개월의 형사리보다 더 힘들었을 텐데 좀 불공평한. 법원은 범행이 장기간 동안 이뤄졌고 협박 내용이 매우 잔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1년 2개월 동안 스토킹 행위가 중단이 되었을까? 아니에요. 구치소에서도 협박 편지를 써서 선생님한테 보냅니다. 여기 있는 거? 여기도 어차피 사람 사는 곳이야. 난 반성하지 않아. 라는 취지로 선생님한테 또 협박 편지를 보내요. 선생님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심지어 그 교도소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협박 편지를 보냈던 아이니 출소하면 당연히 또 협박이 이어졌겠죠. 출소하기 이틀 전에 이사도 가고요. 전화번호는 이미 수없이 바꿨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되게 오랫동안 고생해서 주민등록번호도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출소한 지 5개월이 되는 날 선생님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새로 이사간 집 우편함에 선생님의 바뀐 주민번호와 그리고 가족의 주민번호가 또 적어진 편지가 놓여 있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건 또 어떻게 알아요? 이건 어떻게 알았냐? 이것도 참 되게 놀라운 일인데 출소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구청에서 일을 하게 돼요. 이해가지 않으시죠?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신상 정보를 알 수 있는데 또 그렇죠. 구청에 사실 우리 뭐 개인정보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증명서 발급하고 이럴 때 주민번호, 이름 있으면 다 발급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접근 권한이 없어요. 없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당시에 N번방 사건과 함께 좀 얘기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공익근무 요원들에게 신상 정보를 받아서 피해 여성들을 협박했죠. 공익요원에게 한 건당 15만 원씩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익근무 요원 강모 씨도 개인정보를 빼내 수차례 조주빈에게 건넸지만 60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당한 건 복무기간이 남은 강 씨가 출소 9일 만에 구청 공익으로 배치돼 개인정보에 또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구청은 과거 강 씨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전과가 있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뭐 어떤 혐의로 갔다 왔는지 몰라도 1년 2개월 실형 갔다 오는 거면 되게 큰 거잖아요. 무슨 범죄든 간에. 근데 그 당시에 병무청에서도 사실 사과를 했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정말 저희 납득하지 않지만 정가와 관련된 거는 너무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공받지 않는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 개인정보는 보호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가 보호해줄 사람 이런 식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법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구청에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해요.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을. 그리고 조주빈 등과 함께 교류하면서 협박의 방식이나 이런 게 더 심해졌겠죠. 이 스토킹 가해자는 이 선생님의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조주빈에게 400만 원을 주면서 살인을 예비해요. 그러니까 좀 보복해달라.
진짜 실행에 옮기려고. 살인 첨보를 첨보를 실제로 400만 원을 주고 하고 실제로 살인 예비죄로도 유죄를 받았어요. 아 나는 죽이려고 한 목적은 없다. 그냥 뭐 보복을 해달라는 얘기지. 그게 죽여달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에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공범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피해자는 제자에게 긴 세월 스토킹을 당하다가 딸의 목숨까지 빼앗길 뻔했습니다. 조주빈에게 A씨 딸의 살해를 청탁하고 400만 원을 건넸습니다. A씨의 연락처와 딸의 어린이집 주소 등을 넘겼습니다. 조주빈은 강 씨에게 A씨의 딸에게 독국물을 쓰겠다는 메시지까지 남겼습니다. 강 씨는 흉기를 들고 찾아가기도 했고 어린 딸을 협박하는 문자도 수차례 보냈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법 좋아. 나는 심신미약으로 3년만 살다 나오면 돼.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결국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제 또 다시 고소를 했고 이 N번방의 사건과 함께 이제 사건이 진행돼서 13년형이 이제 확정이 된 상태예요. 13년 뒤에 선생님한테는 13년도. 그렇죠. 이 13년 뒤가 문제죠, 실제로는. 지금 예. 나이가 20대인 거죠. 네. 그러니까요. N번방 관련된 피고인들은 다 20대 초중반. 선생님이 이 고소를 한 이후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신상 공개를 좀 요구를 해요. 이 가해자 좀 신상 공개를 해서 사람들이 좀 모두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국민청원을 하고 그 국민청원에 51만 명이나 사실 동의를 했고 당시에는 되게 뜨거운 이슈였어요. 청원글은 게시 하루 만에 30만 명 가까이 동의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강 씨 신상 정보를 제발 공개해달라며 신상 공개가 안 된다면 그 다음 누군가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좀 이런 얘기를 올리신 게 있는데 사실 이게 되게 스토킹 피해자가 겪는 전형적인 고통과 끔찍함과 어떤 무력감을 잘 담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실형을 살고 나와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의 이름, 주민번호, 어린이집까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까요? 저에겐 이름이 몇 개가 생길까요? 주차장에서 언제쯤이면 마음 편히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이가 어려 부모가 옆에 있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너무 무섭죠. 이게 스토킹이 되게 막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냥 이 사건 한 번만 이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봐 준다면 하루를 그냥 온전하게 보내기도 정말 어려운 게 스토킹 피해거든요. 공범 강모 씨는 수사 단계에서 신상 공개가 된 건 아닌데 성범죄자 알림 이 사이트나 어플 이런 데 들어가시면 우리 주변에 어떤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그 피해자분 변호를 하셨으니까 이 강 씨를 재판장에서 직접 보셨을 것 네네.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그렇게 특별한 인상을 주지 않아요. 네. 그냥 아휴 또 저런 애가 있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첫 재판에서 그 강모 씨를 처음 보고 저는 조금 놀랐던 게 재판을 자기가 막 주도하려고 했었어요. 예, 자기 변호인도 있는데 자기가 먼저 막 얘기를 하고 아주 당당하고 거침없이 막 얘기를 하는 그 애티튜드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피고인들의 진심 어린 반성 이런 거는 저는 그런 거는 기대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는 신도 몰라요. 피고인 본인만 알아요.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지만 법정에 와서는 그래도 반성하는 척하는 쇼는 다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쇼도 전혀 하지 않았던 상당히 특이한 사람. 최후 변론하는 과정에서 이 피고인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전 되게 놀랐었어요. 이런 얘기를 이 나라는 발달 장애가 죄악이다. 따라서 저는 이 나라를 떠나서 다시는 살아오지 않기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이다. 제가 법적 생물학적 한국인이란 게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나라 탓하는 거. 이게 그렇죠. 자기는 장애가 좀 있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날 돌보지 못했어. 그래서 난 우리나라가 싫어. 떠날 거야. 자기가 말도 안 되게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일반 사람이 되게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나 저기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들 정도로 법정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고. 반성문도 제출. 네, 했죠. 그렇지만 판사가 이건 반성하는 게 아니야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본인이 억울하다는 취지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와 가족이 얼마나 고통받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피해자일 수 있다. 내가 피해자다라는 얘기를 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타인의 고통을 못 느끼는 예, 공감 능력 같은 게 전혀 제로인 거죠. 반성의 의미 이런 것들은 판결문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강모 씨는 따끔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낸 반성문 때문이었는데요. 강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단 판사님은 교정기관에 수용된 적 없으셔서 모를 것이다란 취지의 내용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강 씨가 범행 내용이 안 좋은데도 자꾸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반성문은 안 내는 게 낫다. 반성 태도를 알리고 싶다면 생각을 하고 쓰라고도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지금 이제 스토킹 법이 개정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런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라면 뭐 형량도 강하게 처벌하기 중요하지만 치료적 개입이 반드시 되지 않는다면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죠. 일단은 스토킹의 행위,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 좀 처벌을 하는 게 목적인 법률이기는 해요. 아직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 좀 충분한 피해 보호라든지 예방을 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분명 아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한계는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 좀 문제점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사실은 법률이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심지어 처음 입법된 법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빨리빨리 파악하고 사실 개정을 하는 거는 제정하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스토킹 범죄라는 게 아주 특성이 분명한 범죄거든요. 창의적으로 진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범죄의 특성을 파악해서 끊임없이 법률이 따라가야 돼요. 법률이 절대 앞서갈 수는 없거든요. 네, 법률은 뒤따라가야 돼요. 계속 예, 계속 개정에 좀 적극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상대가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걸 본인이 알았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또 그걸 모르는 사람이 또 많죠. 관심도 없고 배려도 없고 공감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상대방의 동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상대방이 나 그만해, 나 싫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나 이렇게 하는 거 원하지 않아라고 했으면은 더 이상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럼 많은 일들이 해결돼요, 정말로. 내가 부릴 수 있는 자유는 상대의 코끝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오늘 어록을 많이 남기고 계시네. 그 경기도의 그 모 사립대학에 있던 장모 교수가 있었는데 직원을 학대하고 했던 사건이에요. 제가 A씨라고 할 텐데 이 A씨가 여기 와서 한 2년 동안 상상을 초월한 그런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더 안타까웠던 일은 다른 직원들까지도 장 교수와 합심하여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런 학대를 하게 되는데 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심지어 인분까지 먹인 현직 대학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한 인터넷 방송 화면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남성에게 누군가 업무를 지시합니다. 한참을 다그치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때립니다.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피해자의 대학 스승 장모 교수는 이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장 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협회에 제자인 29살 김모 씨를 취직시킨 뒤 야구 방망이 등으로 때리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김 씨에게 인분까지 강제로 먹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때 했던 이 학대가 내용이 너무나 이제 끔찍하고 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공분을 일으켰었는데 일을 시키면 잘 못한다고 하면서 뭐 다음에 심지어 뭐 너는 보면 뭐 이렇게 혐오감이 든다는 등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자꾸 걸어서 야구 방망이로 막 허벅지 이런 데를 구타를 했던 거예요. 너무 이제 심하게 이제 구타를 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요. 보통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학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자 더 교묘한 방법으로 이제 학대를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손발을 묶고 그다음 입에다가는 걸레를 물리고 얼굴에 이렇게 비닐봉투를 씌워요. 봉투를 씌운 다음에 안에다가 호신용 스프레이 있잖아요. 이제 어떤 캡사이신보다 2~3배 이상 더 강하다는 그 최루액을 분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고문인데요, 학대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사건의 이제 이름이기도 한데 인분을 막 억지로 먹이기도 하고 한두 번이 아니요, 여러 차례 인분을 먹이기도 하고 심지어 이 교수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에는 메신저로 몇 대 때리라고 슬리퍼로 몇 대 때려 이렇게 지시를 그럼 다른 직원들이 지시에 따라서 또 학대를 하고 때리고 구타를 하고
일을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해고를 하지 왜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아 참. 가해자들이 A 씨를 감금하고 감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월급을 줘야 되는데 제때 안 주고 심지어는 뭐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벌금을 오히려 물려서 벌금으로 받은 돈이 4천만 원에 달한대요. 심지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걸 인정하게 해서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 이행 각서 같은 거를 억지로 쓰게 만들어요. 실제로 그런 돈을 빌린 적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억지로 이제 쓰게 하는 거예요. 채무 이행 각서를 쓰게 하고 그 돈을 갚으라 그러면서 오히려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라고 막 떠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자신의 가혹행위 일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 동료가 이제 설득을 알려야 된다, 얘기해야 된다 얘기를 그래서 그 마음을 고쳐먹고 그 이후부터 이제 그 정보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자신은 이제 가혹행위하는 정보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그 정보를 그 같은 동료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동료가 그걸 사실을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 교수 장모 씨. 대법원이 장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장 씨 등의 범행이 육체적 가혹 행위를 넘어 정신적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혹 행위에 가담한 장 씨의 제자 3명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로든 합리화되지 않는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야 될 것이 도대체 이 A 씨는 왜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 버티고 있었을까? 이 A 씨는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학계를 보니까 학계에서는 그 지도교수의 역할이 절대적이고 자기를 학대하고 있는 이 장모 교수도 가만히 보니까 다른 제자를 잘 밀어줘서 교수를 만들고 하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힘들지만 이걸 끝까지 참고 잘 버티면 나를 도와서 학계에서 잘 되도록 해주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학계라는 곳이 굉장히 폐쇄적인 곳이라서 여기서 한번 잘못 찍히면 그렇죠. 네. 내가 이 분야를 완전히 떠나야 되거나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두려움. 다는 아니겠죠. 당연히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고요. 근데 저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폐쇄되고 그 안에서 권력이 주어져 있고 외부에서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일부의 아주 소수의 사람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아주 안 좋은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야 그걸 당하느니 그걸 그만둬라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하는 그 연구나 일이 그래요. 자신에게 네. 다일 수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각자 자기가 하는 일이 단순히 그냥 뭐 밥벌이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단지 내가 이걸 못 참아서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가느냐?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교수가 이제 본인 제자를 이런 식으로 범죄를 가한 게 가장 악질적인 범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피해자가 대학원생이고 논문을 쓰고 이 분야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주로 있는 데인데 학생들은 특히 논문을 교수가 통과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다른 데로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를 교수한테 전체로 맡기거나 학교에 그냥 맡기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고 지도교수를 변경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찍힐 수가 있어요. 쟤는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너무 학생한테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뭔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학생들의 권익을 더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더 만들어야 돼요. 권력형 그 범죄의 또 한 가지 그 안타까운 예가 하나 있는데 2020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집단 가혹행위 사건이라고 해서 아마 그 피해자 이름을 제가 얘기하면 다 아실 텐데요. 최숙현 선수. 결국 이제 그 가혹행위 끝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한 철인 3종 경기 선수가 감독과 팀 닥터 또 선배한테서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해왔다고 토로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휩쓰며 두각을 나타냈던 최 선수는 부산에 있는 숙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들은 최 선수가 경주시청팀에서 감독과 팀 닥터로부터 끊임없는 구타와 폭언에 시달렸다며 고발했습니다. 주동을 하는 사람이 감독 이 안에 동료들 모두가 다 이 가혹행위 일을 하게 되는데
특히 최 선수의 그 10년 선배였던 장 씨는 철인 3종 경기에서는 아주 유명한 선수였대요. 그런데 오히려 앞장서서 최 선수를 폭행하고 그 다른 동료들한테 폭행하도록 막 사주를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팀 닥터라고 이제 불리는 이 안모 씨는 실제로는 그 의사 자격증도 없고 선수들을 치료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선수들을 그 뭐 마사지 같은 거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추행도 있었다는 그 제보도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최 선수가 회식 자리에서 탄산음료를 시켰는데 아니 너는 그 몸무게 체중도 조절 못하면서 무슨 탄산음료냐 이제 이러면서 빵을 20만 원어치 사다가 억지로 이걸 먹어 막 먹이는 거죠.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먹다가 토하고 하면서 억지로 이제 끝까지 먹게 하는 이제 이런 아침에 복숭아를 한 개 먹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아니 체중 조절도 못하면서 무슨 복숭아냐 이러면서 따귀를 20대를 때리고 무려 20분간 폭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최 선수가 숙소를 한 이틀 정도 무단 이탈을 하게 되는데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최 선수를 막 때리고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부모님 보고 최 선수를 폭행하라고 해요. 이제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요거는 거짓말에서 걸렸지. 이빨 때문에 뒤로 돌아. 너는 나한테 두 번 맞았어. 매일 맞아요. 선생님들은 다 너를 응원하고 널 다 좋아해. 믿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어? 다 믿고 있다고. 견디다 못한 최 선수는 여기저기 진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6번이나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 경주시청, 경찰청에다가 이거를 고소하기도 했고요. 대한체육회에도 진정을 하고 철인 3종 경기 협회에도 진정을 하고 할 수 있는 곳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느 곳에서도 이걸 귀담아 듣거나 하기보다는 심지어 뭐 경찰서에서는 원래 운동이 다 그래. 원래 거긴 욕하고 때리고 그래. 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고요. 이 최 선수를 가장 이제 좌절케 했던 것은 자기 주변에 같이 그런 가혹행위를 당했던 동료들이 있는데 이 범인들이 그 동료들을 협박 회유를 해서 아무 일 없었다. 이런 식의 이제 진술서를 쓰도록 한 거예요. 그걸 제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이런 자술서들이 왔는데 다 문제 없다는데 왜 너만 그러냐. 이런 얘기를 최 선수가 듣는 순간 더 이상 못 버티고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돼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 이런 선택을 한 이후에야 조사가 시작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안모 씨나 이 감독은 처음엔 발뺌을 했는데 결국은 이 동료들이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증언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되죠. 오늘 저희는 그동안 보복이 두려웠던 피해자로서 억울하고 외로웠던 스캐니의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은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으며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이 당연시되어 있었습니다. 감독과 주장의 억압과 폭력이 무서웠지만 쉬쉬하는 분위기에 그것이 운동선수들의 세상이고 사회인 줄 알았습니다. 선수 생활 유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캐니 언니와 함께 용기내어 고소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스캐니 언니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이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장 전 주장에게는 징역 4년형을 내렸습니다. 저도 그때 저 사건을 좀 봤었는데 국민체육진흥법이 사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금 개정이 되는데 그 개정의 가장 큰 골자가 스포츠윤리센터를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체육인 인권 보호라든지 아니면 뭐 스포츠 비리 관련된 것들을 자기들이 직권으로 실제로 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구예요.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먹거리 같은 거는 바른 먹거리 이래서 이 먹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서 길러졌고 이런 거 되게 관심 가지는데
저런 어떤 체육 경기, 문화예술품, 작품 아니면 학계의 논문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비폭력적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없거든요. 그냥 드러난 성과만 보고 막 박수치고 이러는 건데 이런 식의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라도 해서 그 사람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저게 미워서 그랬겠어라고 하는 관념으로 우리가 저렇게 포장하고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자책감도 좀 드네요. 저희가 오늘 이제 권력형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이 대한민국의 중심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사회 여러 곳에 권력이 있죠. 권력이 생기는 것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동물의 본능에 가까운 것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사회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어느 이상의 선을 넘기 시작할 때에는 그건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이고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건인데요. 한 다세대 주택 지하에서 밤늦게 노파가 살해된 채로 발견이 됩니다. 발견 당시에 이제 그 출입문은 시정 장치가 반쯤 걸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기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고 반쯤 걸쳐 있는 상태로 최초에 발견이 됐고요. 피해자는 이제 혼자 살고 계시는 이 노파였었는데 방 한가운데서 이불이 한 절반쯤 덮여 있고 잠자고 있던 매트에서 조금 벗어난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사망한 노파의 몸 위에 흰색 가루가 가득 덮여져 있었어요. 흰색 가루? 흰색 가루가. 이 흰색 가루를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 있던 밀가루와 설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물건으로 뿌려져 있다. 이것이 이제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침입을 하거나 도주를 했다면 당연히 나타나야 될 족 흔적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싱크대 위에를 보니까 그 집에 쓰던 부엌칼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깨끗하게 닦여져 있었어요. 그것을 수거해서 그 과학수사위원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피해자의 DNA가 확보가 됩니다. 네. 그것이 범행 도구인 거죠. 나름대로 뭔가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많은 행동의 특징들, 사실 증거 흔적들을 많이 흘려놓고 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히 여기서 이상한 행동 중에 하나는 범죄 현장의 범행 도구를 가져가거나 인멸을 했었어야 되는데 깨끗이 닦아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듯이 놓고 간 점. 그리고 그 밀가루랑 설탕이 그 집에 있는 싱크대 밑에 우리가 이제 그 수납하는 장이 있잖아요. 그 장소에 놓여 있는데 조금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려져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그렇다면 범죄자의 행동은 그 긴박한 상황에 그 집에 있는 물건을 꺼내와서 뿌리고 다시 그대로 정리를 해놓고 갔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상한. 그 사소하지만 한 가지의 그런 행동 흔적들이 몇 가지가 연결이 되면 전반적인 그 사람의 성향을 추론하는데 굉장히 큰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습관적으로 갖고 있는 정리정돈을 하는 행동 특성인데 사실 이게 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거 하나 가지고 범죄자의 성향을 추론하느냐라고 하겠지만 순간적으로 긴장 상태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동들은 그 사람이 평상시 갖고 있는 습관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단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긴장했을 때 무의식 속에서 몸의 밴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리하고 간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좀 강박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 강박적인 성향의 이제 기제는 불안이거든요. 불안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피해자의 집에 대한 피해자의 정보가 없다면 범죄자들 굉장히 서둘러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차근차근 인멸하고 제자리에 자기 습성을 드러낼 정도 되면 더 이상 이 장소에는 누군가 이 시간대에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고 있다. 이런 이제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는 이제 단서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앞에 할머니 이 노파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근데 이 가방 위에 흰 가루가 묻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간 순서가 우리 이제 배열이 되죠. 살인이 일어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밀가루가 뿌려지고 가방을 만졌다는데 그러면 몰래 가방에 있는 금품을 훔쳐가려고 하다가 깨어난 피해자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범행의 가장 큰 동기는 이제 금품, 절취 또는 이제 강취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근데 혼란을 가져왔던 것 중에 하나는 부검을 해봤더니 시신에 무려 37군데가 찔리고 베인 상처들이 37군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의 어떤 상태를 보면 일어나서 저항하거나 이런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37군데나 이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이 피해자와 어떤 감정적인 교류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을 예상을 하게 됩니다. 야, 근데 이거 뭐 범인 찾아내기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찾아냈나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당연히 수사를 하고요. 사건이 발생했으니 이제 옆집에부터 가장 먼저 탐문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옆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니까 건축 노동 일을 하는 아버지와 아들 둘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큰 아들은 직장이 없이 혼자 집에서 주로 있었고, 둘째 아들은 이제 밤에 주점에서 이제 일을 하고, 그 당일날 그렇다면 사건이 발생하던 당일날 집에 누가 있었느냐 했더니 아버지와 이제 동생은 일을 하러 나갔고, 네. 아들만 큰 아들만 집에 있었던 거죠. 집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포착을 합니다. 이 진술이 큰 아들의 진술이 뭐냐면 당일날 사실은 내가 무서워서 말을 못했지만 밤늦게 PC방을 가려고 가다 보니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왜 문이 열려 있는가 문을 열고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고 그 위에 하얀 밀가루 같은 것이 뿌려져 있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죠. 자세하네. 네. 20대 초반이었었는데 당시에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자기는 그냥 의심받을까 봐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되게 수상하네요. 그렇죠. 경찰이 이제 이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시신에서 발견된 그 밀가루가 네. 큰아들의 집 입구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미세량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당해요. 들어갔으니까. 들어가서 내가 봤다니까. 갔었다. 그리고 너무 놀라서 밟고 나온 것 같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건 사실 정황은 굉장히 의심이 이제 짙어지긴 하지만 이 증거로 활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제 상황이 되죠. 실제 무서워서 나왔나 보다 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뭐 입증할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럼 일단 경찰이 의심이 되면 약간 물증을 찾아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이 집에 압수수색을 시작을 합니다. 압수수색을 시작을 하고 나서 발견한 게 뭐냐면 큰아들이 사용하는 책상, 서랍 속에서 검정색 장갑을 하나 발견하는데 이 장갑에서 피해자의 혈흔을 찾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아들을 체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진술을 하면서 부인했냐면 다시 내가 생각을 해보니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내가 손으로 흔들어 봤다는 거죠. 말도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근데 이거요 굉장히 수사에서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법정에서 사실 인정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이 정도 정황만 가지고 체포해서 정말 자백을 받아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인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수사팀에서 요청을 합니다.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성향 파악을 위한 프로파일링 분석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투입이 되어가지고 1차로는 이제 동생을 만났어요. 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런 일을 할 만큼 배포가 큰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소심하고 겁이 많고 평소에도 불안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저는 좀 더 의심이 되죠. 그래서 이제 당사자를 이제 출감을 해서 면담을 하는데 이제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유치장에서. 그 추울 때가 아니었었는데 다 채워서. 예, 자크를 목까지 올리고 유심히 저를 보더니 혹시 영안실을 갔다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어디서 썩는 냄새가 난다. 시신의 냄새가 난다. 자, 이 약간의 어떤 이 망상과 관련된 문제가 개입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불안이 굉장히 높은 어떤 망상들.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시절에 대한 것을 물어봤어요.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느냐. 5살 정도 될 때 이제 그 생모가 가출을 하면서 할머니 조모한테 이제 맡겨져서 생활을 했는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부모와 이제 그 애정 관계가 이제 상실이 되면서 이 범인이 불안도가 훨씬 높아지는데 영향을 많이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공격성 그리고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강박적인 성향이니까 다 정리해놓고 간이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내용들을 수사팀에 이제 전달을 하고요. 아주 경험이 많은 그 수사팀장하고 수사위원들이 이제 팀원을 해서 이제 자격을 결국 받아냅니다. 그러면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뭐였나요? 정말 진짜 제가 그 자격을 받으면서도 어이가 없었던 것이 동생이 밤새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조금 주면 그 용돈을 가지고 PC방에 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오는 이런 삶의 패턴을 갖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동생한테 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PC방에 갈 돈이 없으니까 그 할머니의 돈을 절취하기 위해서 몰래 절취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할머니가 잠을 깨요. 그러니까 이 얼굴을 알아보잖아요. 얼굴을 알아본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이제 칼을 가져와서 무려 37차례나 찔러서 감정을 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37번이라고 하는 무차별 공격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조금 할머니가 왜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친절하게 안 했다는 생각은 이제 주관적인 자기가 경험하는 거죠. 그 자신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분노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밀가루하고 설탕을 뿌리죠. 뿌리고 나서 이제 제자리에 갖다 놓고 결국은 가방에 있는 돈을 가져가는데 정말 이게 참 말씀드리기는 너무 화가 나고 안타깝고 그런 것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결국 가져간 돈은 700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이제 그 700원을 가지고 자기가 들어갔던 거꾸로 족적을 닦으면서 나오면서 증거를 인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집에 가서 손을 씻고 장갑도 벗어놓고 그 700원으로 PC방으로 갑니다. 밀가루를 왜 뿌리는 거죠? 밀가루 설탕. 자기는 제가 그래서 밀가루를 왜 뿌렸느냐 나중에 이제 자백을 한 이후에 물어봤더니 너무 심한 피 냄새가 나서 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교수님도 짐작을 하셨겠지만 살인 현장에서 바로 그렇게 막 피 비린내가 나서 못 견딜 정도로 밀가루를 뿌리고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약간의 환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냄새를 좀 맡는. 그러니까 불안이 굉장히 높은 망상들 그런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자백을 받아가지고 사건이 해결된 이런 사례가 되겠죠. 그 이게 행동 분석을 통해서 딱 범죄 현장에서 범인이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좁혀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프로파일러는 한국 경찰의 공식 명칭이 범죄 행동 분석관입니다.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추상적이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성향이라든지 행동 이런 것들을 분석한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 현장에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여러 행동들을 하지만 그 행동이 오히려 범행의 의도와 동기와 자신의 성격이나 성향 같은 증거물들을 남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자료가 되겠죠.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중요한 그 사건은 바로 이 GHB가 그 성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바로 버닝썬 사건인데요. 그 클럽에서 남성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 GHB 그것을 판매하거나 심지어 사용하는 것을 이제 묵인한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태국 남성이 한 사람 등장을 해요. 태국 남성이 버닝썬의 VIP 룸에서 만났던 한국 여성과 뭐 술을 마시고 그러다가 여성은 정신을 잃었어요. 나중에 봤는데 이게 뭔가 이제 안 좋은 거죠. 분명히 성폭행을 당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가서 신고를 하고 했지만 이제 이미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 CCTV를 보면은 그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 없이 그냥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잡혀 있어요. 그게 왜냐면은 그 GHB를 먹고 그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도
몸은 그냥 움직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나중에 이렇게 CCTV 같은 증거가 남았을 때 이게 자의에 의해서 같이 그 호텔에 가거나 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악용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실제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효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까 뭐 이 사람을 뭐 붙들어둘 수는 없는 거고, 이 사람은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고 태국 사람이니까 태국으로 출국을 해버려요. 근데 결국 그때 수사가 좀 뭔가 부진했다는 이제 나중에 결론이 나와서 지금은 다시 또 이제 수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돌아오지 않으면 잡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가 나오자 사람들이 사실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뽕, 그다음에 이 GHB라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깨닫게 된 거죠. 크게 미치지 않는 술을 먹고 제가 필름이 끊겼다는 거, 혹시 약물 의심하냐고 물어봐서 약물 의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약물이 안 나왔다고 하니까 내 탓으로 돌렸는데, 버닝썬 클럽 폭행 보도 이후 SNS를 통해서도 강남 일대 클럽에서 물뽕에 당한 걸로 보인다는 피해 여성들의 증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간간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피해자들이 난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하고 다 약물 의심을 하고 다 피검사를 다 의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정말 막상 검출되는 그 약물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피해자를 되게 이상하게 많이들 봐요. 술 먹어서 그럴 수도 있지. 왜 술 먹다가 보면은 이전에 자기의 어떤 행동과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술을 많이 해서 만취해서의 상황과 조금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거든요. 저 참 되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GHB 같은 경우는 2020년, 21년 사이에 그 적발된 양 무려 60배가 늘 만큼 지금 엄청나게 이게 범죄에 이용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요 끝에 달려 있는 요거를 떼고 이쪽에 수소를 떼서 요거 이제 GBL이라고 불러요. GBL이라는 물질이고, 아까 GHB와의 차이점은 이게 물이거든요. H2O. 물 하나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물질은 사람 몸에 집어넣으면은 위장이나 입에서 적절한 효소의 작용을 통해서 이 물이 결합할 수 있어요. 이 물이 결합하면은 금방 GHB가 되는 GHB가 거죠. 되네요. 예, 이런 원리가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약사가 있어요. 뭐 약사니까 이제 요걸 아는군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0대 중반의 약사였던 A 씨가 뭐 약사나 이런 의사 이런 사람들로 주로 상대하는 그런 데이팅 웹 같은 게 있다 그러는데, 근데 거기서 이 약사 A가 어떤 여성 B를 만나서 이제 요 약물을 이용한 강간 사건을 벌이는 거죠.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 GBL을 이용해 여성들을 성폭행하려 한 약사가 기소됐습니다.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6명을 상대로 물뽕의 원료인 GBL을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마 약의 양을 잘 맞추지 못한 건지 여성이 뭔가 이제 이상한데 다행히 정신을 잃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부랴부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바로 갔기 때문에 GHB를 검출할 수가 있었고, 사실 이것이 현재 알려진 단 한 건의 물뽕을 이용해서 그 강간 시도를 했던 그 사건이에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의심은 되지만 한 번도 증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검찰은 이제 수사를 한 끝에 약사 A 씨에게서 그 GBL을 1리터를 구매했다는 기록을 찾게 돼요. 1리터면은 이게 2,000명 정도를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가 이제 GBL이 검출된 첫 번째 케이스였지만
당시에는 그 GBL이 마약으로 또는 약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고요. 하지만 이제 졸피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졸피뎀은 향정신성 의약품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기소되는 데 도움이 되죠. A 씨 같은 경우는 징역 4년을 이제 선고받았고요. 그리고 5년 동안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이제 선고가 내려졌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아까 얘기한 그 GHB는 그래도 마약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고요. 이건 이제 소지하거나 그래도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물질은 아직 정식으로 이렇게 범죄용 약품으로는 지정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건 일어났을 당시에는 요 GHB의 원료가 되는 GBL은 그냥 원료인 거예요. 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지하고 관리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떤 제재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아주 좀 유해하거나 뭔가 오남용이 우려될 때 그럴 때 임시 마약류 지정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네,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그걸 지정을 하는 건데 이제 2022년 1월이 되어서야 GBL이 그 임시 마약으로 지정이 돼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대 30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보통 뭐 약물로 인한 성범죄가 좀 더 가중 처벌이 있나요? 약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 가중 처벌한다는 규정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예. 우리는 그래도 이제 마약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얘기가 조금 뒤늦게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 최근에 사실 되게 많이 퍼져 있다고 저도 느껴지거든요. 뭐 약물을 사용해서 결국에 의식을 잃게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성범죄를 아주 용이한 상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폭행으로 보거든요. 네. 강간 상해죄나 강간 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칼과 총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 위험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냥 칼을 들고 있다고 해도 피할 수도 있을 거고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데 몰래 타는 약물은 사실 오히려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을 이용한 범죄를 특정 강력범죄에 신설을 한다든지 형량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그럴 필요성은 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2000년에 데이트 강간 약물 처벌법 통과가 됐는데요. 그게 나오게 된 그 배경도 그 바로 전해죠. 1999년에 15세 소녀가 그 약물을 주입받고 아마 범죄자는 성폭행 같은 걸 할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했을 텐데 그 약물 때문에 죽어요. 사망을 해요. 근데 그때 투입했던 그 약물이 바로 이 GHB,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법이 만들어지면서 아주 강하게 최대 20년, 그다음에 이 약물을 단순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3년의 징역을 부과하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때 이제 벌써 미국이 20년도 더 된 전의 이야기죠.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막 눈앞에 두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에 일본 같은 데는 좀 이렇게 자정적으로 제약회사들에게 이런 마약류의 성분이 있는 것들은 좀 색소를 넣어서 음료와 결합했을 때 색이 변하는 정책을 좀 이렇게 좀 많이 권유를 하고 있다고 해요. 뭐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건 아닌데. 그런 걸로 좀 이 최소한 어떤 뭐 물과 결합했을 때 좀 색이 바뀐다든지 그런 식으로 눈에 좀 띄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제 안 좋은 죄인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이제부터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저 술에 혹시 저 사람이 뭘 타지 않았을까? 이제 이래야 한다는 것이 사실 이 사회에는 정말 엄청난 그 해악을 끼치는 거라서 사회 전체의 신뢰를 다 깨뜨리는 거죠. 물뽕이라는 마약을 시중에 대량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대대적인 마약 사범 단속을 벌여 수백 명을 검거했지만 클럽 내 물뽕 적발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약물을 사용해서 성폭행을 하거나 이런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굉장히 역사가 깊어서 아주 많은 사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금방 사라져서 잘 검출이 되지 않는 약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지금 당장은 뭐 검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언제나 그래왔듯이 아마 과학기술이 다시 발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를 반드시 잡아낼 거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되게 좀 불안해하실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빨리 우리가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됐을까 좀 이제 마음이 아프게 되네요. 범인은 김 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김 씨가 이제 제일 처음에 저지르는 사건은 2001년에 있었어요. 2001년에 아내를 목을 졸라가지고 기절을 시키고 차 안에 둔 채로 그 차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잡혀서 살인죄 그리고 뭐 사체 손괴 이렇게 해가지고 12년을 복역을 합니다. 2013년에 출소를 했어요. 출소를 했으면 이제 좀 뉘우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없었던 사람 같아요. 어떤 대부업 사무실을 하는 두 사람을 알게 되고, 박 씨, 유 씨라고 할게요. 박 씨는 남자, 유 씨는 여자입니다. 이 셋이서 또 나쁜 일을 꾸밉니다. 무슨 나쁜 일을 꾸미냐면 사설 경마장을 한번 차려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14년에 그래서 이 사설 경마장을 열어요. 그리고 이 박 씨랑 유 씨한테 김 씨가 투자를 해요. 이게 다 본인 말이긴 한데 합해서 투자한 돈이 2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김 씨가 자기가 투자한 것만큼 수익이 자기한테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박 씨 오피스텔을 찾아갑니다. 여기 이제 왜 수익이 안 나냐, 왜 나한테 수익을 안 주냐, 만약에 사설 경마장이 수익이 그만큼 나지 않으면 그냥 내 돈 돌려줘라, 뭐 이런 식으로 박 씨랑 티격태격 말싸움을 벌입니다. 말싸움을 벌이다가 이제 감정이 격해지죠. 몸싸움이 됩니다. 김 씨의 옆에 아령이 있었는데 그걸 마구 내리쳐가지고 결국에는 박 씨를 살해합니다. 다음 날 결국에는 강원도 야산에 이 박 씨 차를 타고 가가지고 안매장을 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다음에 김 씨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박 씨 신분증을 가지고 선불폰을 만들어요. 박 씨 명의로. 그리고 그 선불폰으로 박 씨의 누나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누나 나 사업 어려워가지고 좀 도망 좀 가야겠어. 외국으로 나 도망간다. 이러고 문자를 보내요. 그리고 안매장 연락이 안 될 것이다 이러면서. 예, 그렇죠. 심지어 안매장을 하기 전에 김 씨가 박 씨 집에 수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박 씨 누나가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그때 김 씨는 되게 태연하게 박 씨 누나한테 당신 동생이 지금 내 돈 가지고 튀어가지고 내가 여기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이러고 따져요. 그러니까 박 씨 누나는 자기 동생을 살해한 그 김 씨한테 아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집으로 돌아가요. 도망간다니. 네, 갔다니. 나중에 정말 황당한 거는 이 김 씨는 나중에 박 씨 가족 집을 또 몇 번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당신 동생은 아직도 한국 안 왔는데 내 돈 어떻게 할 거냐 이래가지고 돈을 꽤 받아가기도 해요. 네, 정말 뻔뻔하죠.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그 박 씨 명의로 개설한 선불폰 이걸 가지고 박 씨 가족들, 지인들 그리고 심지어 자기랑 사설 경마장을 같이 운영하던 유 씨한테도 문자를 보냅니다. 살아있는 척, 도피 중인 척 하면서. 그래서 박 씨 가족은 그 박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실종 신고도 안 했어요. 어딘가 숨어 있구나. 네, 이렇게 2년이 지나갑니다. 굉장히 보통 거는 좌불안석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냅니까 김 씨가? 그래서 원래 그 셋이서 사설 경마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박 씨가 사망했으니까 김 씨랑 유 씨랑 둘이서 경마장을 하게 됐죠.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게임장도 열었어요. 둘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또 김 씨가 이 탐욕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수익 배분을 난 좀 더 받고 싶다. 유 씨한테도 이제 슬슬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 씨를 방에 불러내는데 박 씨 휴대폰으로 불러내요. 수원의 어떤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말 앞에 이렇게 불러내니까 아마 그 유 씨는 그 2년 전에 도망간 박 씨가를 이제 오랜만에 만나겠네 하면서 왔겠죠. 나왔는데 그 지하 주차장에서 있던 거는 이제 김 씨가 나오고 유 씨가 타고 있던 차에 김 씨가 이제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 말썽을 하다가 김 씨가 유 씨를 목을 졸라가지고 살해를 합니다. 되게 좀 악마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대담한 게 뭐냐면 그래도 박 씨는 이 살해를 한 다음에 안매장을 했잖아요. 네. 이제는 뭐 안매장도 약간 좀 성가시다? 그냥 유 씨를 트렁크도 아니고 뒷좌석에 눕히고 그 위에 티슈 한 장 올리고 그때 밤이었는데 수원에서 두 번째로 큰 공영 주차장에 갑니다. 야외 주차장이에요. 네. 그 날이 이제 일요일 밤이었거든요. 이 주차장은 주말에 쉬어요. 그리고 CCTV도 별로 많이 설치가 돼 있지 않은 그런 주차장이었어요. 거기에 그 차를 몰고 갑니다. 가서 그날 맑은 날이었거든요. 차에서 내릴 때는 우산을 펴고 내려요. 얼굴 가리는 용도로. 새벽 1시에 또 그 박 씨 선불폰으로 자기가 알던 변호사 사무실 직원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 내용이 형님 제가 같이 일하던 여자를 죽였어요. 지금 그 시신을 수원의 무슨 공영 주차장에 차에 뒀는데 차 번호가 이거예요. 형님이 경찰에 신고를 해주시면 제가 한 달 내에 자수하겠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박 씨라고 생각을 하죠. 최근에 모습이 안 보였던 그 박 씨. 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놀래가지고 아침에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 수원 공영 주차장에 갔더니 그 번호 차가 있어요. 봤더니 이제 어느 여인이 뒷좌석에 누워 있고 얼굴에는 티슈가 덮여 있고 목 절려 죽은 것 같아 보이는 상태로 사망을 했죠. 오늘 오전 10시쯤 수원시 한 공영 주차장에서 60살 여성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지인인 여성을 살해한 뒤 차 안에 방치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신고자의 제보로 수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제 수사하는데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그 문자 보낸 박 씨라는 사람 찾아야죠. 근데 좀 이상한 거예요. 이 박 씨는 외국에 있다고 하는데 박 씨 휴대폰은 국내에 있어요. 그렇죠, 기지국 그렇죠. 국내에 있고 휴대폰 통화 내역을 봤는데 모든 사람과 문자로만 소통을 하고 이 박 씨는 뭐 이렇게 한의원을 주기적으로 가가지고 뭐 물리치료를 받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최근 2년새 받은 적이 없고 신용카드 쓴 적도 없고 너무 생활 반응이 없는 거예요. 네. 소위 이제 생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의학에서 얘기하는 생활 반응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인데 생존 반응이라고 이제 쉽게 해석을 하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흔적을 안 남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신용카드, 휴대폰, 기지국, 그다음에 뭐 교통카드, 특히 이제 의료는 전혀 안 남길 수가 없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미 수사팀에서는 휴대폰만 나오고 나머지 생존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포착을 했는데 그 정도 막연한 거 가지고 지금 체포를 못하니까 아마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생존 반응이 없으니까 경찰에서 수사하면서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금방 알았어요. 이거 한 사람이 아니구나. 누가 이 폰을 가지고 문자를 보내고 있구나. 누굴까? 근데 이게 너무 쉬운 게 김 씨 핸드폰이랑 박 씨 핸드폰은 늘 기지국이 같은 거예요. 그럼 김 씨죠. 바로 체포를 합니다. 거기서 다시 나오네요. 그리고 그 우산도 참 뭐 오히려 덜미를 잡게 해준 게 우산을 비닐봉투에 넣는 게 CCTV에 잡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김 씨 집 주변에서 김 씨가 그 똑같은 비닐봉투를 들고 있는 게 또 잡혀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두 개 맞으니까 데려다 놓고 이제 피의자 신문을 하죠. 경기도 수원의 공영 주차장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2년 전에도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업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살 김모 씨가 결국 2년 전 돈 문제로 다투다 박 씨를 살해해 강원도의 한 야산에 묻은 혐의도 털어놨습니다. 이 사람은 2001년에 교도소에 가서 2013년에 나왔잖아요. 2001년에 아내를 죽인 김 씨는 3년 동안 두 사람을 더 죽이고 2016년에 다시 교도소에 갑니다. 그래서 무기징역. 아마 뭐 교도소에서 삶을 마감할 텐데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격언이 하나 생각났는데 이게 뭐 흔히 링컨이 했다고 하는 격언인데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다. 몇몇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없죠. 모든 사람을 속이는. 이 김 씨가 박 씨를 살해했을 때 그리고 이제 거짓 계획으로 사람들을 속였을 때 몇몇 사람만 속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유 씨를 살해한 다음에는
이제 간 크게도 수사기관을 속여야겠다. 내가 모든 사람을 속여보겠다라고 했더니 며칠도 안 돼가지고 그냥 바로 들통이 났습니다. 강 변호사 얘기 들으니까 의외로 완전 범죄라고 범인이 안 잡힌 것들은 그냥 우연히 안 잡혔을 것 같아요. 그쵸. 완전 범죄를 꿈꿨던 사람들은 다 잡히고 네. 어떻게 하다 보니 안 잡힌 사람들일 것 같아요. 맞아요. 미제 사건들은.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경향성 높아요. 그렇죠. 투구꽃 살인 사건. 이렇게. 투구꽃. 네. 카미야 치카라라는 이제 40대 남자고요. 이 남자는 사건 일어날 때 부인과 결혼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됐었어요. 신혼부부였죠. 네. 이들 부부는 오키나와를 여행을 합니다. 오키나와를 여행을 하다가 여행 마지막 날 이제 호텔에서 같이 아침을 먹고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에 가요. 공항에 가서 카미야는 나는 이제 급한 일이 생겨서 돌아가겠다. 당시에는 친구들이랑 여행을 계속 해라. 네, 이래가지고 이때가 한 12시쯤인 것 같아요. 카미야는 이제 가고 이 부인은 친구랑 같이 오키나와 섬 옆에 이시가키 섬이라고 섬을 가요. 네. 이제 이시가키 섬에 도착하니까 1시 조금 안 되고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데 거기서부터 이 카미야의 젊은 부인이 좀 상태가 안 좋아져요. 막 땀을 막 흘리고 뭐 좀 약간 호텔에 가서는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막 구토를 하려고 하고 약간 마비 증상이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친구들이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갔는데 3시쯤 병원에서 사망을 해요. 이상하죠. 전날까지 멀쩡하던 그렇죠. 사람이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변사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망 다음 날에 남편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부검을 하는데 사인이 뭔지 잘 모르겠고 약간 심장 색깔이 바뀌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남편이 태도가 너무 침착해요. 너무 흥분함도 없이. 그리고 이 남편이 이제 이 법의학자분한테 한 이상한 말 중에 장기를 다 제자리에 두셨나요? 이런 게 물어봤다고요. 장기를 다 제자리에 두셨나요? 예. 이게 남편이 아내 부검 뒤에 법의학자한테 할 말이 좀 이상한데.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건 묻지 않죠. 네. 부검이라는 행위는 정확한 사인을 찾기 위해서는 장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손을 대거든요. 근데 대신 외형적으로는 깔끔히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은 해요. 네. 그래서 이 법의학자분이 그 부검 보고서에는 그냥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쓰는데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뭐 증거는 없으니까 사인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법의학자분이 심장이랑 혈액을 따로 보관을 하세요. 검사용 말고 따로 내가 또 보관을 한 거죠.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남편을 좀 의심을 합니다. 이 남편이 카미야라는 남자가 알게 된 지 6일 만에 청혼을 하는데 부인한테 자기가 공인회계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보기에 좀 이 남자가 공인회계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인회계사 명단을 입수를 해가지고 봤더니 거기에 카미야 치카라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 공인회계사 아니지 않냐 했더니 카미야는 내가 공인회계사는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회계를 봐주는 컨설팅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대충 어물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좀 으스스한 게 카미야가 집에서 자기가 영양제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영양제를 만들어서 부인한테 맨날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하죠. 그래서 친구들이 경찰에도 이거를 제보를 하고 언론사에도 제보를 하고 보험회사에도 연락을 합니다. 혹시 이 사람 생명보험 든 거 없냐. 카미야는 처음에는 자기가 보험 든 게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있었어요. 있었고 아내 이름으로. 액수가 너무 컸어요. 1억엔이 넘는 수령액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게 1986년 일이었으니까 당시 환율로 한국 돈 1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받게 될 예정이었고 그러니까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한 30억 정도 된다고 해요. 너무 의심스럽잖아요. 모든 게 다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언론사가 먼저 취재를 합니다. 이 카미야 치카라라는 사람 주변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혼 이번이 사실 3번째였는데
앞에 부인, 그 앞에 부인도 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어요. 너무 심지어 두 번째 부인 사망할 때는 보험금도 받았어요. 당시 경찰이 이제 야 이게 사망금을 노린 보험 살인이겠구나 하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검이한테 다시 연락을 합니다. 사법 부검을 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해요. 그래서 법의학자분이 카미야의 부인이 사망했던 증상이랑 비슷한 어떤 독성 물질을 계속 찾습니다. 찾다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를 하나를 발견을 하는데 투구꽃이라는 그 식물의 독에 중독이 되면 이렇게 사망한다. 투구꽃은 뿌리에 독이 많고 그 독은 이제 우리 이제 현대 용어로는 아코니틴이라고 하는 독입니다. 네. 1g만 복용을 해도 사람이 사망을 하는 맹독입니다. 네. 증상은 일단 먹으면 입에서 침을 많이 흘리게 되고 전신마비도 되고 구토도 오고 부정맥이 오는 그런 신경독이에요. 그렇죠. 근데 당시 1986년에는 사람 피에서 아코니틴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네, 기술도 없었고 그래서 이 법의학자 교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당시에 다른 대학에 이 미세 검출기가 있는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에 아코니틴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세요. 피를 그리로 보내요. 보냈더니 거기서 아코니틴이 나왔어요. 나왔고 근데 남편 너무 당당해요. 그죠? 네, 왜 당당하냐? 아코니틴은 섭취한 지 30분 만에 사람이 사망해요. 아 이미 떠났으니까. 네. 남편은 12시에 아내랑 헤어졌고 아내는 그 다음부터 뭘 먹은 게 없는데 그래요? 어떻게 3시에 사망할 수 있느냐. 심지어 남편이 이거를 자기가 그래서 억울하다 이러면서 나중에 방송에 나와서도 막 아 난 당당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はっきり申し上げておきますけども、私は全く何もやっておりません。やってないのにやったように報道されて大変迷惑を被ってますから。 경찰이 보기에 이 카미야 아무리 봐도 범인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카미야를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투구꽃을 화분을 69개를 구입했다 어느 차원에서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아파트 월세방을 하나 따로 두고 있었어요. 그 월세방에서 바닥에서 아코니틴 성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무슨 약국에서 캡슐을 산 것도 알게 돼요. 그 영양제라고 만들었던 그 캡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투구꽃에서 아코니틴을 뽑아가지고 이 독 캡슐을 만들었겠구나. 여기까지는 되는데 도대체 근데 먹었는데 이렇게 한참 있다가 진행되는 그런 캡슐은 어떻게 만들까? 근데 제보가 와요. 어느 어민이 제보가 오는데 아 내가 그 카미야라는 그 남자한테 보거를 엄청 팔았어요. 보고도 맹독이 있는 동물이잖아요. 신경독이죠. 네, 신경독. 그래서 법의학자분이 계속 연구를 하시는데 굉장히 희한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고독이랑 아코니틴이 몸에 들어오면 둘이 서로 방해를 해요. 기량작용. 네, 기량작용을 합니다. 보고독은 아코니틴 독을 방해를 하고 아코니틴 독은 보고독을 방해를 해서 둘 다 원래 먹으면 그냥 바로 응급실 행인데 서로의 기능을 방해하는 거군요. 서로의 기능을 방해를 합니다. 노벨상급입니다. 아니 그거를 연구할 정도면 그냥 연구를 그 하지. 정도는 연구비로 받을 수 있을 텐데. 범인 카미야 치카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자기 사설 독극물 연구소를 차린 거잖아요. 그런 거네요. 나중에 보니까 생쥐도 여러 마리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 아파트에서 어떻게 하면 보험금 잘 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 잘 죽일 수 있을까? 이거를 가지고 치밀하네요. 치밀하죠. 세상에. 이거는 연쇄살인의 계획이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그 번째 사건만 가지고 이렇게 연구할 리는 그랬어요. 없어요. 네. 근데 사실 전 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입증할 수는 없어서 기소는 못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인만 가지고 기소를 해서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감옥에서 암에 걸려가지고 2012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게 결국 이 법의학자 분이 혈액을 보관해서 해결하게 된 거죠. 아마 그 부검의사는 심장이 문제가 심근경색은 주로 동맥경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형태는 혈류의 공급이 안 돼야 돼요. 근데 젊은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이나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올 일이 없어요. 동맥경화가 막아져요. 그러다 사건이 풀리게 돼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의 심근경색이 이해가 안 되니까 보관을 다 해놓은 거예요. 환상 부분도 깨끗하고. 심근경색이 출해된 이유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뭔가에 우리가 증명하지 못한 요인이 있을 걸로 보이니까 심근하고 혈액을 보관했을 거예요. 그러다 사건이 풀리게 된 거죠. 진정한 법의학자의 정말 그 열정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의심하는 자세. 네. 2000년 5월부터 2005년 2월 사이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근데 엄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주변의 지인들이 죽거나 또는 장애를 갖게 된 사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네. 개요를 좀 몇 가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인데요. 엄여인은 이제 첫 번째 결혼한 남편의 보험을 3군데나 가입을 합니다.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어느 날 남편한테 수면제를 먹여서 잠이 들게 한 이후에 핀 같은 걸로 눈을 찔러서 실명을 하게 만듭니다. 남편은 모르는 건가요? 눈이 갑자기 안 보이게 되는 건가요? 눈에 굉장히 심한 상처가 났는데 자기 잘못인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 뒤에 다시 이제 그 수면제를 먹여서 잠이 들어 있는 남편한테 얼굴에 끓는 기름을 부어서 화상을 입히게 됩니다. 사주에 이제 화상을 입히죠. 그래서 이런 상처들로 인해서 이제 장애를 입고 상처를 입고 치료를 하던 이 남편은 결국 다발성 자창 출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을 3억 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남편을 살해해서 3억 원의 보험금을 받은 엄여인은 한 달 후에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방법으로 또 그 수면제를 먹인 후에 눈을 찔러서 장애를 입힙니다. 보험사에는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서 지금 심한 상처가 났는데 아마 이것이 이제 실명이 될 것 같다라고 한 진단을 받게 되면서 보험금을 4천만 원을 또 수령을 합니다. 결국 이제 지속된 이런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이 남편은 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남편부터 재혼한 남편까지 두 명을 살해한 거네요. 2명을 살해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험 금액이 사망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금액을 받는 것이 실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엄여인의 직업을 보면 보험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고 그 보험사를 속이는 방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범죄를 이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진짜 잔혹한 게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잔혹한 일인데 보험금을 2번 받기 위해서 먼저 실명을 시키고 그렇죠. 또 살인하고 이게 정말로 좀 잔인한 것 같아요. 29살 주부 엄모 씨는 지난 2000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눈을 찔러 멀게 했습니다. 치료를 받던 남편이 숨지자 엄 씨는 보험금으로 2억 8천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2년 뒤에 재혼한 남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당해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남편이 정신지가 좀 있어서 눈 자해하는 거 보고 그걸 생각해내게 된 거였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의 과정에 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는가를 살펴봤더니 너무나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저런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설마 정말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저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2번이나 남편의 죽음으로 그런 약간 데이터들이 공유가 안 되나 봐요. 당시에는 사실 공유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고. 사건은 특히나 가족들의 이의 제기도 없었고 장애로 인한
고무 수령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초기에 발견되지 않았던 안타까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이 엄녀이는 본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시작이었던 거죠. 어이쿠. 그래서 이 범행의 대상은 결국 이제 자신의 가족들로 향합니다. 정말 끔찍한 것이 수면제를 탄 주스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그걸 먹게 만듭니다. 정신을 잃은 어머니의 눈을 주사 바늘로 찔러 가지고 또 실명을 시키고 장애를 만들죠. 결국 이제 이 사건으로 어머니가 실명한 보험금 7천만 원을 또 자기가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건을 계속 이어갑니다. 지금 사건이 계속 남아 있어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제 그 친오빠를 대상으로 자행이 됩니다. 수면제를 사용해서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에 염산을 부어가지고 눈을 실명을 시킵니다. 이때 이제 이 오빠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결국 친오빠도 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입원을 한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링거 호수에 이물질을 넣어서 살해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병원에 이제 그 감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지금 말씀드린 사건은 이제 범행이 다 끝나고 나서 본인의 자백에 의해서 밝혀진 사건이에요. 이게 좀 개요들만 훑어가는데도 너무 이건 분노가 아니고 약간 경악스러운. 여기서 정말 이제 경악스러운 일이 더 벌어집니다. 다섯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의 범행 수법이 유사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서 수법을 바꾸는 치밀함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오빠와 동생한테 수면제를 먹인 후에 방화를 저질러서 화상을 입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자기가 그 범행의 용의점을 벗어났냐 하면 자기도 그 장소에 있으면서 이제 그 이도가스를 흡입해서 치료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의선상에서는 벗어나죠. 이렇게 이제 수사망을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총 3억 원의 보험금을 또 장애 앞으로 수령을 합니다. 그래서 온 일가족의 죽음과 장애를 통해서 지금 수억 원의 보험금들을 수령을 하기 시작을 하죠. 20대 후반의 주부가 보험금을 타내려고 첫 남편과 두 번째 남편, 어머니 그리고 오빠의 눈을 차례로 실명시키고 집에 불까지 질렀습니다. 보험 설계사 경력이 있는 엄 씨는 어머니와 오빠 이름으로 보험을 나누어 든 뒤 보험금을 모두 가로챘습니다. 제가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서 지금. 그 돈으로 뭘 했던 거예요? 지금 끔찍하게도 이런 돈을 그냥 유흥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유흥에 필요한 돈들을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나를 포장하는 것이 훨씬 더 내 삶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관념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게 발각이 됐으니까 지금 다 밝혀진 거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밝혀진 것이 아니고 사실 엄여인은 또 다른 사건을 저지릅니다. 더 저질러요. 방화 사건이 저지르고 난 이후에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팝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분의 집에 가서 지금 불이 나서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니 좀 지내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강 씨의 집에서 거기에서 또 방화 범죄를 저지릅니다. 결국 그 화재로 강 씨의 남편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강 씨는 그 화상을 입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현장에 있었다라는 이유로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시도를 하기 위해서 심지어 강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불을 지르려고 갑니다. 그래서 시도를 하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 방화 미수에 그칩니다. 이때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한테 발각이 되어가지고 체포가 되면서 이 수많은 악행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엄 씨는 잠시 머물렀던 파출부 강모 씨의 집에도 불을 질러 강 씨의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최종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어가지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여인의
사이코패스 그 점수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주 화제였던 것 같아요. 저도 실제 그 이제 송치되기 전에 분석을 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링을 하기 위한 면담을 했었는데 사이코패스 검사는 40점 만점에 24점, 25점이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알고 계시는 뭐 유영철, 뭐 강호순 이런 자들이 뭐 37점, 38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높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엄여인은 죄책감의 결여, 그다음에 충동성, 자기중심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사이코 체크리스트에서 40점에 육박할 것이다. 전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사고나 또는 충동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높았던 제가 직접 만났을 때는 의외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냐면 일종의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결과에 대한 수치심이 아닙니다. 이건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에요. 들켰다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갖는 경우는 과도한 자존감이 있는 경우에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는 체포될 만한 빌미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수치스럽다라는 이런 의미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잡혔다. 자신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그런 면담의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 엄여인 사건을 알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일단 특징 첫 번째는 범행 대상이 주로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면식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엄여인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자기 명의로 돌릴 수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하나 특징은 이제 직접 공격을 하지 않고 수면제라든지 이런 약물을 이용한 범죄로 피해자도 모르게 범행이 저질러지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또 다른 대표적인 특성을 보인 사건이 있었다고요? 이제 밀실 살인 사건으로 좀 알려져 있는 거여동 일가족 살인 사건입니다. 2003년 12월에 송파구 거여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부인 박모 씨 그리고 이제 3살배기 아들 10개월 된 큰 딸이 셋 다 이제 한 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서울 거여동의 한 아파트에서 31살 박모 여인과 3살과 1살 난 자녀가 숨진 채로 남편 남모 씨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부인 박 씨는 목이 졸려 있었고 두 자녀는 질식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 방 안의 상황을 보면 작은 방에는 3살 된 아들이 보자기를 둘러쓴 채로 사망을 해 있고요. 또 10개월 된 딸은 얼굴에 비닐봉투가 씌워진 채로 사망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 난간에 빨랫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피해자가 목을 맨 채로 사망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된 건데요. 이게 왜 밀실 사건이 됐냐면 문은 잠겨져 있었고 아파트 열쇠가 가방에 들어있는 채로 작은 방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뭐 발자국이나 족적이 나타난 흔적 이런 것이 이제 발견되지 않으니까 경찰이 초기 단계에서는 아이들을 살해하고 자기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초기 판단을 하죠. 그런데 남편이 진술을 합니다. 도무지 우리 가족은 그동안에 살면서 이렇게 그만한 갈등도 없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CCTV 수사를 하죠. 누군가 이제 드나든 사람이 있는가. 이때 발견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망한 피해자 박모 씨의 고등학교 동창인 이모 씨입니다. 이 이모 씨가 사망한 시간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기 왔다가 간 흔적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이모 씨가 조사받는 수사관 앞에서 옷소매를 내리면서 자기 손등을 가리는 행위를 합니다. 손을 왜 그렇게 자꾸 가리느냐 이렇게. 라고 봤더니 빨랫줄에 융선이 이렇게 나타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빨랫줄이 쓸려 있던 이런 선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이 이 여성의 집에 이제 압수수색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압수수색을 갔더니 이 여성의 집에서 일기장이 나왔는데요. 이 일기장 안쪽에 종이 한 장이 발견이 됩니다. 이 종이에는 어떻게 살해할 것인가를 계획한 계획서가 발견이 되죠.
심지어 거기에는 몇 차례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안 돼서 실패했다라는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올해를 넘기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까지 거기에서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 참 끔찍한데요. 이 사건이 발생하기 몇 개월 전에 우연히 길거리에서 피해자인 박모 씨와 만납니다. 자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어렵게 이제 살아가면서 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친구인 박모 씨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너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와라. 혼자 지내고 있으니 밥도 주고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부터 점차 이 이모 씨는 자기가 가져왔던 컴플렉스를 이제 투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그 오빠와 늘 비교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늘 소외가 되어 있다, 소외가 되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관계가 지속이 되어 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 집안을 통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세탁물을 남편의 속옷까지 자기 방식대로 정리하기 시작을 해요. 어떤 선을 넘는 행위. 개입을 한 거네요, 가정생활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친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범행을 저지르던 날도 이모하고 이제 숨바꼭질을 할 테니 엄마는 밖에 있으라고 하고 먼저 숨자라고 해서 이 엄마를 속입니다. 그래서 10개월 된 딸을 안고 이제 거실에 남아있게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아들을 이제 보자기를 씌워서 지식사 시켜서 살해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안쪽에 이제 그 숨겨놓은 다음에 이 엄마를 이제 유인을 합니다. 아이가 숨어 있으니 들어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이 엄마를 뒤에서 빨랫줄로 목을 걸어가지고 잡아당겨서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그렇게 목이 졸렸을 경우에는 대부분 굉장한 그렇죠. 저항을 반항은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시신을 부검할 때 보니까 또렷하게 한 줄만 나와 있던 거예요. 또 자기가 목을 매달려 있는 문짝을 두드리면서 한쪽 손에만 멍이 좀 들어있고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했더니 그렇게 목을 졸려서 죽어갈 때 이 박모 씨는 10개월 된 아이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벗어나려고 하는 자구적 행동을 하지 않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결국은 사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이모 씨는 끔찍하게도 10개월 된 아이를 얼굴에 비닐을 씌워서 이제 살해하죠. 결국 자살을 위장하기 위해서 이 씨가 거기에 열쇠를 넣어서 가방 안에 던져 놓았던 것입니다. 그럼 살해 이유가 뭘까요? 살해 동창과 아이들. 이유는 이제 사실 어떤 것이 밝혀졌냐면 교묘하게 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인 남편에게 성적인 접촉을 시도를 합니다.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게 목표였네요. 그렇죠. 가정을 파괴하고 내가 이제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범행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나 동기가 되겠죠. 여고 동창생이 절친한 친구와 어린 자녀들을 한꺼번에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친구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질투해서 범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친구 박 씨가 늦게까지 결혼을 하지 못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제일 잘해주는데 뒤로는 무시해. 애들은 왜 죽였어요, 애들? 걔 옆에 있으니까. 걔 혼자 못 가니까. 그 우연한 만남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거리에서 만났던 그렇죠. 사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범죄는 그렇게 선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고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아서 결국은 더 뭐 안타깝고 우리가 분노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결국 이제 아까 염려인 사건처럼 이 두 범죄의 대표적인 특징은 그 범행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것이 아니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도구로 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특징들을 발견을 했던 사건입니다. 지금도 프로파일러들은 사건이 다 끝나면 맨 마지막 작업으로 항상 이런 그 면담을
몇 시간 동안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다 밝혀내고 나서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접근해야 되겠느냐.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것이 이제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반대로 보험금을 노린 범죄도 많이 그건도 있으시죠. 참 저도 참 답답하고 지금도 돌이켜보면 이제 과연 아찔한 사건인데요. 2006년도쯤에 피해자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제 조수석에 탔고 아들이 운전하고 운전자의 어머니가 탑승하고 차량이 갑니다. SUV 차가. 근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이미 정차돼 있던 소나타를 충격을 해요. 네. 주도를. 그러고 나서 조수석에 탔던 이 망인만 가서 보니까 이미 사망한 상태예요. 크리스마스 밤에 교통사고로 한 50대 공무원이 숨졌는데요. 일가족이 타고 있던 SUV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공무원 54살 김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가장인 김 씨가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진술했고 서둘러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가족이 탑승한 상태에서 조수석에 탄 사람만 돌아가셨잖아요. 네. 당연히 응급실 인턴 선생님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의심할 여지가 없이 사망진단서 띄어졌죠. 그런데 사고 처리반은 우리 공 교수님 아시겠지만 사고 처리용 사진을 찍는 거예요. 첨부해야 돼 사진. 그 사진을 몇 장을 찍고 사망진단서는 발부됐고 사고 처리라는 것은 인정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끝났죠. 근데 이게 이제 교통사고인데 문제는 장례 연락을 안 했어요. 부고를. 직장에도 연락하지 않고 또 형제들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장례를 치러버려요. 파장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 가족들은 수사를 요청을 해도 시신도 없고 사진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안 풀리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수사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참 독특한 게 밝혀져요. 정차돼 있던 차 있었죠. 피해 차량. 그 운전자가 망인의 부인과 내연관이에요. 그 사람은 자백을 합니다. 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서 있으면 어디에 몇 시에 돼 있으면 와서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 보상금 2001년도부터 한 14개 정도 들어놨거든요. 14개. 7억여 원 정도 수령을 하는데 내가 좀 나누겠다라고 내가 그때 나왔다.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죽였는지 난 모른다. 그건 들은 바가 없다. 그래서 법정에서 밝힐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보험 사기로만 1심에서는 정리가 돼요. 아들은 보험금 수령하자마자 외국으로 갔어요. 기소 중지가 되고 그 부인은 보험 사기로 5년형 또 공범인 내연하면 1년 징역 살고 경찰은 이제 단순 보험 사기뿐만 아니라 살인 사건으로 이제 중점을 두고 증거에 대한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탔던 SUV 차량 충돌 과정에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그때 교통사고 분석을 해보니까 시속 약 40km 미만으로 가고 있었던 속도이기 때문에 탁승자가 사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2008년도에 저한테 이제 자문 의뢰가 됐죠. 근데 시신이 없구나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 참 어렵다. 사건 계획을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진상 보면 전방 유리창이 2군데가 깨져 있어요. 거기에 2군데가 충돌돼 있으면 누군가가 2번 부딪혀야 되거나 또는 조수석이니까 뒷좌석에 탔던 부인이 부딪히거나. 네네. 부인과 운전자인 아들은 아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 근데 시신 장례식장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지금 교통사고 처리반이. 근데 딱 뒷면을 보는데 시반이 형성이 잘 돼 있어요. 시반이라는 게 그 피가 이제 고여가지고 그럼 피부 결국은 밑에 우리가 사망했다 그러면 심장이 멈추는 거거든요. 심장이 멈추면 혈액이 돌아다닐 힘을 잃어요. 그럼 이건 액체이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이동을 해요. 그럼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앉아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고 응급실 가서 계속 실려가면서 등 뒤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근데 시반이 사망한 지 1시간 반 만에 그렇게 형성될 수가 없어요. 조수석에 타기 전에 이미 누워있는 상태에서 시반이 형성됐어야 돼요. 사망 시간을 그 훨씬 전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2심에서는 이게 이제 무기징역이 되죠. 그리고 이제 살인 혐의가 돼서 외국에 나와 있던 아들은 민터폴로 체포가 돼서 들어왔죠. 일단 둘 다 이제 무기징역. 단순 교통사고 같았지만 망자의 부인과 아들이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김 씨 앞으로 14개의 보험이 가입돼 있었고 피해 차량 주인이 숨진 김 씨 부인의 내연남인 것도 의문이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김 씨가 살해된 상태로 사고를 당했다고 판단했고 김 씨의 부인과 아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등 사진을 안 찍었으면 영영 그렇죠, 몰랐던 거네요. 오히려 장례를 정상적으로 좀 치렀으면 묻힐 뻔했던 거네요. 이분들의 좀 성급한 마음이 꼬리를 잡히게 된. 근데 그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OECD 국가 뭐 10위 안에 들어있고 그러지만 근데 출생과 국적 취득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사망에 대한 것은 굉장히 허술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원래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띄워주고 이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국가한테 사망 등록을 해야 돼요. 국가가 사망 등록을 받으면서 이상 여부가 없으면 장례 허가증을 줘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장례를 치러야 돼요. 화장 매장 허가증을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사망 등록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사망을 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필터링이 없는 거예요. 볼 수 있죠. 근데 또 중요한 건 사망 진단서가 없어도 돼요. 인후 보증이라 두 사람의 보증만 있으면 사망 등록이 또 가능합니다. 인후 보증이라는 게 그 버두자 쓰는 그냥 가족도 아니고 그냥 지인이 와가지고 해주면 된다. 죽음에 대해서 객관적 검증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입니다. 경북 상주의 한 마을 회관에서 음료수를 마신 할머니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중태에 빠졌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음료수에는 살충제 성분의 농약이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색 무취의 농약이라서 할머니들이 농약이 섞여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음료수를 마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는 이제 2015년 7월 14일이고요. 마을 회관에 할머니 7분이 모입니다. 7월이니까 덥잖아요. 아우 더우니까 목마르다. 뭐 먹을 거 없나? 마실 거 없나? 하고 냉장고 문을 열어요. 사이다가 페트병으로 있었는데 뚜껑이 사이다 뚜껑이 아니라 자양강장제 뚜껑으로 닫혀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그걸 꺼내 와가지고 밥그릇에 돌려가지고 나눠 드십니다. 나눠 드시는데 한 분은 내가 집에서 마가루를 이제 물에 타가지고 마시고 와가지고 난 안 먹겠다 이러면서 한 분은 안 드세요. 드시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한 분, 두 분 쓰러지세요. 한 분, 두 분 쓰러지고 할머니들이 이제 쓰러진 채로 구토를 해가지고 토사물이 얼굴에 뒤덮이고 하도 한 분은 이제 그 구토를 격렬하게 하셔가지고 틀니가 빠질 지경이 돼요. 제일 젊었던 할머니가 비틀거리면서 나가요. 마을회관 옆집에 살던 할머니가 마당을 기어다니던 할머니를 보고 형님 왜 그래요? 이러면서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 마을회관 안에는 할머니 5분이 계속 발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할머니 5분이 있다는 걸 구급차가 몰라요. 아이고 이런. 신고를 한 분만 했구나. 거의 1시간 가까이 돼서 이 5 할머니는 그때서야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 할머니 6분 이제 다 중태에 빠지시고 결국 2분은 돌아가세요. 경찰이 당연히 오죠. 마을회관에 있던 모든 액체를 다 수거를 하고 금방 밝혀내요. 뭐 들어있다. 네. 사이다와 특정 성분의 살충제가 섞여 있었다. 이거는 그러면은 계획적인 범죄고 살인 범죄다. 수사를 하죠. 마을 입구에 CCTV가 있어요. 외부인 온 사람들을 다 수색을 해요. 근데 외부인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외부인 중에는 없는 것 같고 그럼 내부인인가? 이 마을 너무 작아가지고 마을 사람들 다 서로 알고 다 형님 동생하고 누가 원한 가진 사람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연스럽게 의심의 방향은 왜 할머니가 7분이 모였는데 한 분만 사이다를 안 드셨나? 안 드신 분. 네. 그 안 드신 분한테 이제 수사 초점이 모아가게 되죠. 수사를 할 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 할머니가 타고 다니는 전동 휠체어가 있는데 거기서 농약 성분이 나오고 이 할머니 옷에서 그 살충제 성분이 나와요. 제일 또 의심스러운 거 하나가 그 할머니 집에 그 마당 뒷뜰에 뚜껑 없는 자양강장제가 나오고 그 자양강장제 안에 살충제가 성분이 나와요. 그리고 할머니 집에서 자양강장제가 9병이 더 나오는데 그 9병이랑 마당에서 발견된 한 병이랑 유통기한이랑 제조번호가 같아요. 같은 세트네요. 네, 같은 세트. 10개짜리 한 상자를 사서 하나를 마시거나 비우고 거기에 살충제를 넣어서 마을회관에 가서 사이다를 탄 거 아닐까? 이제 경찰이 이 할머니를 용의자로 특정을 하고 체포를 합니다. 저는 경찰청에서 제가 근무할 때여서 투입이 됐어요. 이분이 마을회관으로 가는 동선이 늘 있어요.
늘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가 범행을 하려고 하는 긴장도 때문에 그런지 그날 다른 곳으로 가요.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정황 증거는 있죠. 정황 증거는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그 자연강장제에서 할머니 지문이나 DNA가 나오지도 않고 사이다병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 살충제를 사이다에 섞는 게 CCTV에 찍힌 것도 아니고 그걸 본 사람도 없어요. 할머니도 자백하지 않아요. 안 그랬다고 그러시고. 할머니는 끝까지 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강력범죄의 어떤 성향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하니 계기만 만들어주면 잘 자기가 이 범죄가 왜 저질러졌는지에 대한 동기를 스스로 밝히고 자백을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완강하게 결국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백하지 않고 갔는데 그렇게 해서 국민참여재판에 신청을 하게 돼요. 여태까지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한 사건 중에 제일 긴 사건이에요.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거쳐가지고 국민참여재판이 5일 동안 결국에는 이제 배심원들이 전원 유죄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게 하고 결국 무기징역입니다. 정황 증거 쪽으로 간 거네요. 네, 정황 증거가 너무 유력한 게 많다 보니까 이 정도면 유죄로 봐야 된다. 이런 사건인데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은 살해 동기도 모르는 거네요. 검찰 측이 평소에 그 마을에 가면서 다른 할머니들랑 화투를 많이 쳤는데 화투를 치다가 사이가 좀 안 좋아졌다. 왜 속임수를 쓰느냐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일이 많았다. 이게 범행 동기다. 듣고 보면은 그 화투가 이제 정당 10원짜리 할머니들 다 소비였다고 쓰시죠? 하는데 그것 때문에 6사람을 독살을 한다? 살해 동기도 지금 그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그걸로만 화투 지금 때문에 싸움이다. 동기가 사실 끝까지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 사소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라 이거죠. 근데 농업 전문지에 농민분들이 이제 칼럼 쓰는 거를 보면은요 이런 게 되게 되풀이해서 나와요. 이렇게 답답한 줄 몰랐다. 스트레스는 참을 만한데 어디 갈 데가 없다. 사람 눈을 피해서 어디 갈 곳이 없다. 특히 이제 여성 농민 같은 경우에 거기 지역 전체가 이제 가부장적인 분위기고 남편이 또 이제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람인 경우에 자기 이 쌓인 한을 어디다 풀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 상조 농약 사이다 사건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은 1950년경 남편과 결혼 후 극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려 순탄치 않은 40년의 결혼 생활을 해왔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강압적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및 폭력에 의한 억압, 자존감 저하로 인하여 급기야 사소한 감정 문제에도 심한 분노를 느끼는 지경에 이르렀다. 제가 종합보고서에 썼던 내용이거든요. 학대받는 여성 증후군의 증상들을 조금 나타내셨어요, 이분이. 실제로. 그 문제로 인해서 이분이 자기가 뭔가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반응을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분노나 이런 건 조절이 잘 안 돼 있고 내 텃밭에 누군가 옆집에서 팔을 한 2단만 여기 심어놓게요 해도 뽑아서 막 던져버릴 정도로 이제 감정이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게 누적되어 와서 나를 무시하고 속여 나를 계속 뭐 이런 것이 이제 촉발되었다고 보는 거죠. 씁쓸하게 또 저희 마음을 좀 무겁게 만드는 사건이었어요.